안녕하세요. 김경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안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할 순서는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세팅법이라는 내용이고요. 더불어 온라인 마케팅 채널에 대한 선택 기준을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게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쉽고 편하게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게,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어떤 곳인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와 홍보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는지 그러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마케팅 세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 필수 채널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를 디테일하게는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가볍게 어떤 내용들을 세팅하는 게 좋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게는 어떤 곳인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찾아가는 맛집 식당, 왼쪽 위에 보이시는 저렇게 저녁인데도 대기 줄이 긴 맛집 식당 같은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굳이 사람들이 줄 서지 않는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식당 컨셉이면 상관없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면서 들리는 동네 식당, 그러니까 가볍게 뭐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식당 개념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배달에 포커스를 맞춘 홀이 없는 배달 전문 식당,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큰, 물론 추가적으로 더 있지만 세 가지 정도 큰 카테고리에서 보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바로 고객의 성향을 알아야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 함은 좀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역, 그 다음에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 10대, 20대, 30대인지, 가족인지, 직장인인지, 연인인지, 심지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 드린 것 같이 지역 분포 범위의 기준, 그 다음에 성별, 연령대 기준, 그 다음에 가족, 직장, 연인 등 고객들의 특성에 따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항목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 분포의 기준입니다. 멀리서도 찾아가는 맛집 식당은 일반적으로 구나 시 단위의 범위를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면은 연남동 아니면 이태원, 요즘 뜨고 있는 그 속리단길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길 이런 것들 많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지방의 부산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전국적으로 타겟들이 분포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 범위는 구나 시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SNS 광고라는 채널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SNS라는 채널의 특성상 다른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채널들, 광고 채널보다는 그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큽니다. 왜냐하면 컨셉도 잡아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촬영한 내용을 편집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들을 세팅을 해서 찍기도 해야 되고 그걸로 광고를 태운 광고들을 실제로 이제 유료 광고라고 해서 SNS 채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은 트위터든 유튜버든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충전을 해서 소진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다른 채널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줄 세우고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서는 SNS 광고가 어느 정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멀리서도 찾아가는 맛집 식당 기준이고요. 요거는 가장 마지막쯤에 SNS 광고 저희가 직접 광고를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해서 잘된 성공된 케이스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가면서 들르는 동네 식당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집, 뭐 동네에 있는 닭갈비집,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이런 지나가면서 점심 여기서 먹을까 저기서 먹을까 하는 백반집, 이런 곳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 유동인구가 없는 동네들을 포함해서 동단위나 이런 오피스 상권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정도 수준의 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SNS 광고보다는 당근마켓이나 뭐 전단지 뭐 그런 곳들이 좀 더 아무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효과적인 측면을 절대적으로 봐서는 앞에 SNS가 좋긴 하지만 드리는 비용과 예산이나 이런 그 효율적인 측면,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요즘에는 당근마켓이 뜨고 있고, 예,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중에 당근마켓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에 대해서 되게 뭐 너무 오래 전부터 해오던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단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이벤트들을 녹여내고 그 다음에 어떤 타겟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전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강의에 제가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아파트 주변 상권이면은 사람을 시켜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뿌리는 것보다는 아파트 게시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할인이 되는 상품들의 잘 구성을 해서 전단지의 내용을 좀 더 혹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다른 범위가 큰 곳보다는 동네 상권인 경우에는 전단지나 아니면은 최근에 뜨고 있는 당근마켓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이 없는 배달 전문 식당, 코로나 이전부터 공유주방이라는 개념이 뜨면서요, 배달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보시는 것 같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신흥 강자부터 그 이후에 치고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배달 어플들이 있는데, 어쨌든 배달이 실제로 홀에 방문하는 사람들보다 마진율은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달비가 붙죠. 그 다음에 콜비 잡는 거 붙죠. 심지어 그 콜 업체에 대해서 한 달에 나가는 회비까지 붙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의 캐파가 똑같더라도 배달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나 마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가게들은 왜 배달을 하느냐? 그거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거 잘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배달 어플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세팅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되게 쉽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에 90% 이상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뒤에 간단하게 이런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문이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리뷰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리뷰 마케팅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그 잘된 기획으로 실제로 배달을 시키고 주문을 해서 드셔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획과 세팅과 그 다음에 뭐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뒤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포의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리를 해서 보자면, 찾아가는 맛집이 범위가 제일 넓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전문 매장, 그 다음에 동네 식당. 이 사진은 제가 실질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참고로 보시라고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동네에 있는 식당이라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대중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찌개집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가 네, 감사합니다. 30대, 40대가 가장 많다. 우리는 뭐 50대, 60대가 많아요. 저희는 공사장 주변에 임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포스 다 체크하면서 이때 문의하시는 분들 CCTV 한번 쭉 빠르게 돌려가면서 보면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타겟이나 성별 연령대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임팩트를 받은 고객들의 비중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CCTV 다 설치돼 있죠. 그리고 포스로 오늘 하루 정산에 대한 내용을 끝나고 나서 10초든 20초든 30초든 한번 쭉 보면서 어떤 타겟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지역에 대한 거는 뭐 CCTV나 포스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별이나 연령대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들이 직접 응대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객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어떨까, 뒤에 세 번째에도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정도 수준의 구체적으로 막 발을 정자 써가면서 카운팅 해가고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많네,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많네, 연령대가 구체적인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은 편이네, 주말에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네, 이걸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평일보다 주말에 젊은 사람이 많지? 라는 질문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우리 동네 상권의 주변 유동인구와 그 다음에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의 타겟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채널을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여성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40대, 50대 남성은 네이버 밴드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까지는 40대에서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 그 네이버 밴드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지금도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는 한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핫하고 뜨고 있는 채널은 당근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근마켓은 지금 회원가입자만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MAU라 그래서 Monthly Activate User라고 해서 한 달에 한 어플을 많이 들어오는 횟수를 이제 수치로 산정한 건데 그게 밴드보다 당근마켓이 더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밴드에 들어가서 게시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뭐 건질 만한 거 없나 보는 게 더 재밌다, 이런 뜻이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연령대에 그 다음에 어떤 성별이 어떤 채널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을 알면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채널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채널로 광고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 관심사나 주된 이용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인, 연인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끼리 온다고 하더라도 오는 무리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 고객이 많은 곳이면 세트 메뉴나 뭐 3인 이상의 추천 메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객단가를 확 올리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점주님들이 되게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본사에서 메뉴를 정해줬으니까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사 입장에서도 그것까지 점주님들 생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세트 메뉴를 만들고, 본사 입장에서 세트 메뉴를 만들고 단품 메뉴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포 구례동 쪽에 이제 거주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김포 구례동에 오는 사람들을 타겟들을 분석을 해서 점주님 여기는 오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가 많으니까 세트 메뉴 많이 파세요, 이렇게까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본사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을 초반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권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매출이 확 빠져요. 그러면 그거를 점주님 입장에서 내가 직원을 쓰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인건비를 부담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일하는 게 과연 손해인가 아니면 이득인가를 고려를 해서 오피스 상권이면은 만약에 평일날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주말을 아예 쉬어버린다던가 이런 전략들을 상권이나 아니면은 이런 고객 특성, 직장인이 많은지 가족이 많은지 주말 매출, 평일 매출은 어떤지, 평일이라고 한다면 낮 매출은 어떤지, 저녁 매출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광고나 메뉴 구성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만 오늘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봐요. 제가 많은 걸 말씀드리려고 막 많은 정보들을 막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딱 듣고 이거 내가 몰랐네? 괜찮네? 그런 것만 있으면 그런 거 한두 개만 가지고 가시더라도 이 이후에 직접 가게나 식당이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이 많은 오피스 상권이라면 뭐 도시락 배달, 본사에서 제가 자꾸 프랜차이즈 기준을 들게 되는데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기준에서 되고 안 되고의 기준까지 말씀드리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랜차이즈 본사에 도시락이 없는 지점이라도 본사에 요청해서 도시락을 만들 수 있고요. 본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풀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오피스 상권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지점이 도시락 주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도시락 안 만든다, 안 푼다고 한다고 저희는 도시락 안 하니까 죄송해요,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사하고 점주 입장에서 서로 트러블만 생기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퇴직하고 치킨집 차려야지, 아니면 할 거 없으면 식당 차려야지, 이런 개념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뭐 얼마 전에도 자영업자들 힘들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기는 한데,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으로 식당 쪽으로 등록된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돌파할 틈새 시장은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외식업의 방향이 흐르고 아니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방향이 흐르고 이거를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밀키트 매장,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기 좀 애매하지만 밀키트 매장들 같은 경우에 동네 상권에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밀키트 매장도 그냥 단순히 밀키트 매장이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장점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인건비가 적게 든다. 두 번째,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고객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단골률이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신메뉴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은 메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려서 몇 번 가다가 안 가게 된다. 이런 장단점들이 각각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제가 고객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장인이 많은 오피스 상권이면은 뭐 도시락 세트나 뭐 배달 어플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인 혼밥 세트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되게 괜찮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잘 먹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플이 많이 오는 곳들, 요게 성별이나 나이나 연령대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커플이 많이 가는 곳들은 일단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식집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좀 한식집이라던가 이런 좀 인테리어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비중을 안 둔 곳들, 그런 곳들이 아니라 뭐 좀 핫플레이스, 뭐 A급 상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아니면 업종으로 따지면은 카페 쪽,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도록 좀 비주얼에 신경을 써서 광고하는 게 커플이 많이 오는 곳들이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지난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카페에서 실질적으로 커플의 비율이 되게 많았던 적이 있어요. 항상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근데 커플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커플이 온다고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반반인 게 아니에요. 남자는 배제하셔도 됩니다. 그 카페에 오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여자가 오자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뭐 남성분들도 야, 이 카페 진짜 좋은데 나 꼭 가보고 싶어. 가서 인증샷도 찍고 내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개는 여성분들이 이런 인스타 감성이라고도 안 하죠. 뭐 감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고, 그러면 매장 마케팅이나 내부적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아니면은 배달 어플 같은 것들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여성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고 편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보시면은 디저트 되게 이쁘게 나왔죠. 이렇게 이쁘게 나온 디저트들, 그 다음에 잘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뒤에 좀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 눈으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하시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세 가지 항목만 보더라도 좀 마케팅 채널이 매우 다양해요. 제가 얘기했던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성별, 뭐 이런 지역 범위, 그 다음에 이런 연령대에는 이런 채널이 적합하다라는 거를 샘플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런 개념들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게 바로 브랜딩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광고와 홍보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는 판매로 이어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라던가 아니면은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은 블로그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구매로 이어지게, 식당이라고 한다면 방문으로 이어지게, 미용실이라고 한다면 예약이라던가 방문으로 이어지게끔, 뭐 그런 다양하게 사람들을 실제로 결제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판매로 이어지는 행위를 광고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홍보는 우리 가게, 우리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는데 좀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많이 쓰죠. 블로그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지만 체험단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험단 같은 경우가 광고일까요? 홍보일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초반에 상위 노출이라는 개념 때문에 광고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홍보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 보시면은 마케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제가 컨설팅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블로그 체험단 하면 효과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해요.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저희는 아까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광고의 목적으로 효과가 있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채널은 광고 목적의 효과가 아니라 홍보 목적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고객들이 실제로 많이 와서 결제를 하게끔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가게를 찾아보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 가게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게 만들고 우리 가게에서 뭘 파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내부 인테리어는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들 중에 그 어떤 것들 중에서도 단연 블로그 체험단이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체험단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블로그 체험단을 왜 업체에다가 맡기는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이따가 뒤에 블로그 체험단 업체에 맡기지 않더라도 전화 엄청 많이 올 거예요. 1년에 뭐 얼마 결제를 하시면은 한 달에 몇 명씩 보내드리고 무슨 키워드를 쳤을 때 상위 노출도 될 거고요. 방문자 수 몇 명 되고요. 하시면 효과 좋을 거예요.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하는 게 좋냐? 효과가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본인이 먼저 블로그 체험단 모집을 해보고 내가 여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맡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체험단 업체에 맡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은 우리 가게를 쳤을 때 나오는 정보이므로 광고보다는 홍보에 가깝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상위 노출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저희 동네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구례동 맛집이라고 쳤을 때 블로그 탭에 뷰 탭으로 통합이 됐죠. 뷰 탭에 우리 가게 포스팅이 나오느냐. 두 번째는 구례동 땡땡 카페라고 쳤을 때 블로그 탭에 우리 가게 블로그가 나오느냐. 이 두 가지로 쳤을 때 광고비 자체는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훨씬 적고요. 노출시키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우리 가게 이름을 쳤을 때 브랜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거는 홍보에 가깝다. 그리고 구례동 맛집, 연남동 맛집, 이태원 맛집, 강남 맛집이라고 쳤을 때 우리 가게가 나오는 거는 홍보보다는 광고에 가깝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광고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 동네 맛집, 우리 동네 카페, 우리 동네 한식 이런 걸 쳤을 때 우리 체험단이나 아니면은 내가 쓴 블로그가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가게를 쳤을 때 우리 가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블로그들이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면 상위 노출, 그러니까 맛집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블로그 노출을 고민해 보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목적에서는 가장 큰 이유가 홍보 목적에 있고요. 우리 가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노출하는 데 있죠. 그래서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인 거고 이 홍보가 바로 브랜딩이다 보시면 됩니다. 식당의 본질은 맛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맛에 대한 포커스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데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맛없는 집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나거든요. 근데 식당의 본질은 맛이지만 요즘에는 맛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인테리어, 플레이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 갬성, 서비스, 아니면 심지어 메뉴에 대한 트렌드. 옛날부터 쭉 생각해 보면은 무슨 대만 카스테라 이것도 트렌드에 해당했었고, 그 다음에 마라탕, 그 다음에 껍데기. 근데 많은 메뉴들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성공했다가 지구,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트렌드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문화가 되고 몇 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게 자리를 잡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식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그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메인으로 하는 브랜드를 포커스를 두고 따라가기보다는요, 내 인테리어 안에서 내가 팔고 있는 메뉴 아니면은 미용실로 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커트 이런 것들 안에서 어느 정도 좀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면서 녹여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은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우리 가게가 적극적으로 어필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다른 가게하고 다른 차별화 전략을 브랜딩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사장님 여기 너무 잘생겼다, 이걸로 매출 한 10배 정도 튀긴 10배 정도 오른 가게도 제가 봤었고요. 그냥 인스타에 뜬 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광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 줄 세우는 카페 제가 본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메인으로 시켜 먹는 것보다 서비스로 주는 것 때문에 더 유명세를 타서 매출이 오른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맛이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가게가 계속 잘 되진 않겠죠. 근데 결국에는 맛이 베이스가 되고 이런 차별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또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먹히는 경우가 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로 궁금증을 좀 유발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온라인 마케팅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가게를 찾아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든 채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 같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업체 등록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전단지, 이런 것들이 다 브랜딩에 속하고 우리 가게를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광고를 하기 이전에 홍보를 먼저 제대로 세팅을 해 놓는 게 우선이다,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케팅이든 고객이 가장 마지막에 설득이 되는 곳은 브랜딩의 영역입니다. 뭐 유튜브를 하든 구글 광고를 하든 네이버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심지어 훨씬 더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 애드로는 뭐 그리테오, 타겟팅 게이츠, 모비온, GDN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광고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기, 방문을 하기, 결제를 하기 전에 들어가는 곳은 랜딩 페이지 그리고 브랜딩의 영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업체 정보 지도를 눌러보고 거기 있는 후기를 보고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블로그 체험단을 보고 가는 케이스도 있고 좀 큰 곳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를 보고 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블로그, 리뷰 이벤트, 그 다음에 브랜딩을 위한 이런 추가 채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례라던가 샘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유튜브에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법,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세팅법 이런 식으로 치면 저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10분 안쪽의 영상으로 풀어져 있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브랜딩의 영역에서 홍보의 영역에서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될 채널들 그리고 그 채널들을 세팅해야 될 이유들을 세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대표가 되는 3가지 채널에 대한 것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오프라인 사업장에 필요한 파트너 스퀘어 교육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것들만 그냥 졸리면 하품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재미없으면 5분 들었다가 끄고 1시간 뒤에 또 듣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찾으면은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런 우리 가게, 우리 브랜드, 우리 매장, 그 다음에 심지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추가로 연계해서 할 온라인 커머스 몰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되게 귀찮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일단 한번 확인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영상들과 채널들과 블로그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큰 수확을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하면 네이버에 우리 가게를 쳤을 때 노출시키는 우리 가게의 온라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심지어 1억, 2억까지 써가면서 막 목숨을 거는데 온라인 매장에는 이 네이버 플레이스가 온라인 매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내 매장에는 딴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매장이 아니에요. 오로지 저만 만들 수 있고 저만 쓸 수 있는 온라인 매장인데 여기는 10만원도 사람들이 쓰시려고 안 해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1원도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지금은 훨씬 더 큰 고부가가치를 생성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도 아닌 진짜 조그만한 카페나 떡볶이집이 있는데 거기서도 배달의 민족 어플하고 연계를 해서 인스타도 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후기라던가 사진이라던가 메뉴 사진이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올리고 갱신을 해요. 그러면서 매출이 오르고 좋아졌던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왜 해야 되냐, 원하는 장소를 이용자에게 나의 가게, 원하는 장소를 찾는 이용자에게 내 가게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전단지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다 그냥 뭐 찾아보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만 쭉 입력을 하면은 왼쪽 오른쪽 보시는 화면들처럼 이것만 입력을 해서 상세 정보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완료를 하면은 짧으면 2, 3일, 길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은
노출이 바로 됩니다. 이걸 반드시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배달하시는 분들 반드시 세팅하세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배달 어플에만 우리 가게 올리면 돼. 거기에 뭐 깃발 꽂고 광고비 좀 태워서 돌리면 되는데 왜 굳이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다 배달 어플 보고 시키지 누가 배민을 보고 시키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직간접적,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매출은 그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네이버에 배달 어플을 보고 그 배달 어플의 후기라던가 위치라던가 메뉴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를 찾아보시는 고객들이 반드시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내 사업장이 주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입을 해서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라도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1, 2년 안에 가게를 접고 나는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자영업으로 아니면은 가게 운영을 하면서 계속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먹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내 업체 정보가 1년이고 10년이고 심지어 네이버가 망하지 않으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도 가요.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는 누적되는 온라인상의 내 매장인데 이걸 세팅을 안 하시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소탐대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라는 게 생겼는데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가 6월 28일인가? 6월 말일 날 베타 버전이 출시를 했습니다. 마케팅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여기에 대한 성공적인 레퍼런스가 나온 케이스도 잘 없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용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김포 맛집, 김포 카페 이런 특정 장소를 검색을 했을 때 플레이스 지도 영역에 상단에 노출시켜서 내 가게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광고 채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네이버에 이런 광고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의 플레이스 작업이라는 것들이 암암리에 엄청 횡행했어요. 트래픽을 쏴서 플레이스 영역에 지도 상단으로 올리고 그걸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먹는 업체들도 있었고, 근데 네이버가 그거를 뭐 한 4년 전, 5년 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광고 시스템을 준비를 하면서 로직을 계속 바꿨습니다. 그런 트래픽을 쏘는 업체들이 계속 작업을 해도 노출이 안 되게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이버에서 정식으로 오픈된 광고 서비스가 이 네이버 플레이스고요.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무슨 구 맛집으로 쳐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무슨 동 맛집으로 쳐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무슨 사거리 맛집으로 쳐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구가 훨씬 많고 그 다음 동이고 그 다음 사거리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쳐보는 사람들의 조회수가 적을수록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이는 비용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네 위주의 타겟을 가지고 동네 위주의 고객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높은 효율의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구 단위, 시 단위, 전국 단위의 맛집들은 매출이 많으니까 수익이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구성을 했고, 네이버 클릭 초이스, 검색 광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이버 파워링크라고 하죠. 보통 파워링크, 클릭 초이스, 검색 광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검색 광고의 그 입찰 로직으로 기반을 해서 채널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루 예산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뭐 하루에 얼마 정도의 단가를 걸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하루에 3,000원만 지출을 해서 한 달간 돌려볼 거야 하면은 30일 기준이면은 9만 원 정도가 되겠죠. 9만 원을 써서 이 지도 상위 노출된 거를 보고 고객이 얼마나 오는가 여기서도 분석이 다 해서 리포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에 세팅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손댈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안 되면 어떻게 바꿔보지, 예산을 늘려볼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가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베타 버전이 지금 엄청 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네, 오늘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출 영역은 보시는 것 같이 뭐 모바일,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나 PC 버전,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지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지도 어플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PC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본 사람들한테 지도의 상단에 노출된다 보시면 되고, 그런 검색 광고 하시는 분들, 파워링크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그러면 어떤 키워드에 얼마로 입찰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업체 정보와 그 다음에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를 여기서 자동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키워드 등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비 산정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내가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대, 그 다음에 찾아보는 사람이 새벽에 없으면 노출 시간대도 새벽에는 끌 수가 있어요. 새벽에 찾아보고 우리 가게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나가는 돈 너무 아까워요 하면 여기서 다 세팅을 하고 지역 제한을 걸 수가 있으니까, 지역, 시간, 요일, 남성, 여성 제한까지 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블로그 체험단 모집이라고 전화가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체험단 모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체험단도 있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게 있는데, 블로그에 보시면은 블로그들 중에서 오른쪽에 인플루언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파워블로그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카테고리가 다 나뉘어서 인플루언서의 개념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패션 쪽이면은 패션 인플루언서고, 그 사람이 맛집 포스팅을 하면 인플루언서가 아닌 겁니다. 맛집 포스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맛집 포스팅을 했을 때 인플루언서라고 뜨고 상위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 브랜드, 내 매장을 쳤을 때 뜨게끔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가 아니라 홍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서 지역 키워드를 쳤을 때 광고 효과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서포터즈 모집. 아까 체험단과 서포터즈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쭉 짚으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네이버에 네이버 맛집 체험단 가이드라고 치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다 나옵니다. 제공 내역, 방문 시간, 가이드라인,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포스팅을 해주시고, 사진은 최소 몇 장 이상 해주시고, 동영상 15초 이상, 글자 수 몇 자 이상, 지도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 태그는 어떤 거 달아주시고, 참고사항은 어떤 거고, 이렇게 가이드를 그냥 우리 매장에 맞는 가이드를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매장이 해당되는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뭐 연남동 카페 맛집이다 치면은 블로그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블로거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컨트롤 CV를 해서 쪽지를 다 보내세요. 손님 안 오면은 컴퓨터로 그것만 그냥 하루 종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쪽지 답장이 오시는 분들하고 전화해서 일정을 잡고 방문을 해가지고 해당 가이드에 이제 포함된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포스팅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먼저 해보는데 이게 솔직히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10명이면 10명, 한 달이면 한 달, 20명이면 20명 해보고, 나 이거 하는 거 안 귀찮은데? 딴 사람한테 대행비 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업체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 이벤트입니다.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리뷰예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좋은 리뷰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이벤트 기획과 리워드 선정을 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세팅을 했을 때 리뷰 1000개는 달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주고 뭐 업체를 사서 리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계속 날라가고요. 거기에 줄 그 작업비를 차라리 고객분들한테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리유저블 텀블러를 준비를 해서 리뷰 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카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잘 먹혔던 거고, 가운데 보시면은 뭐 주류나 음료를 서비스로 해주는 거라던가 아니면
서비스 받을 항목들을 한 2, 30개 쫙 리스트업을 해서 고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리뷰 이벤트에 대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에 참여한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다. 근데 우리 브랜드, 우리 지역, 우리 업종에 대한 리뷰 이벤트를 이것만 보고는 제가 기획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면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유사 브랜드 리뷰 이벤트를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 지역 설정을 하고요. 지역 설정을 하고 나서 맛집 랭킹에 들어가면 업종 랭킹이 나와요. 업종 랭킹 1등부터 10등까지 리뷰하는지 쫙 다 보세요. 그리고 캡처 뜨세요. 그리고 프린트 하세요. 그거 쫙 리스트업 해놓고 이 중에 이 리뷰 이벤트 괜찮네. 우리는 이거 해야지. 우리는 여기서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조합을 하세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만들면 100% 무조건 참여율이 원하시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리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리유저블 텀블러를 했을 때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머그컵을 했을 때 배달을 하다가 머그컵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텀블러로 했다가 리유저블 텀블러로 바꿨는데 배달 삼겹집 다를 거고 도시락집 다를 거고 심지어 뭐 연어나 육회를 파는 술집 다를 거고 참치집 다를 거고 초밥집, 돈가스집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게를 주문을 해서 시켜 먹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리워드가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세팅을 해서 기획한 리워드에 하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을 하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픈한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매출이 빠지는 곳은 이벤트를 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의 점주님들, 지점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신메뉴 행사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SNS 광고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SNS 광고를 좀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당근 마켓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 핫하기도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당근 마켓이에요. 왜냐? 당근 마켓은 지금 대기업의 광고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광고를 많이 받으면 소상공인들이 죽거든요. 대신에 트래픽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은 비용을 받지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되게 장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근마켓 관계자는 아니니까 활용을 해서 당근마켓 광고는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요거는 조금 저희가 테스트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뭐 한 5, 6만 원 써서 한 15,000명한테 실제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네에 있는 15,000명한테 도달을 해서 이 15,000명 중에 10%죠. 1,400명이 클릭을 했고, 클릭을 한 사람이 거의 10%에 가깝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매장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매장에 와서 당근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10몇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가게인데도 하루에 한 4-5명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봤을 때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성공 사례를 경험을 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고 한번 적은 금액으로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당근은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캐치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얻어가는 게 있으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